얘들아 보자. 핵심이 이거 두 개래. 그래서 역설법 들어간 거랑 깨달음 나와 있는 부분 요거 두 개 체크할 건데, 역설법이 들어간 부분은 이제 저기 맨 앞에 있었던데, 너에게 가지 않으려고 걸었던 길이 너를 향해 있었던 길이었다. 역설이고, 상황이 지금 모순돼서 이런 걸 우리가 상황적인 모순 이렇게 얘기를 해. 상황적인 모순. 그 다음에 화자의 깨달음은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었지. 너를 향한 사랑은 운명적이고 절대적인 거다. 그 부분을 이제 너에게 나 있는 단 하나의 애움길이다. 요 문장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화자에게 넌 어떤 존재일까? 사랑하는 연인이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학습활동이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실 때 이제 좀 보는 곳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내용 정리야. 내용 정리는 앞에 있었어. 앞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앞에 그 내용 정리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빈칸 채우면서 해보는 거야,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의 구성 요소랑 맥락을 중심으로 시를 감상했을 때 서정관례의 특성이랑 형상화 방법을 이해를 해보자라고 했어. 일단 여기 보면은 것이었다, 것이다, 따름이다, 애움길이었다. 여기 부분에서 이제 뭐뭐이다, 뭐뭐이다, 뭐뭐이다 하면서 반복되고 있어. 그래서 그 뭐야? 여기죠. 같거나 비슷한 종결어미. 여기죠. 그 다음에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여기서 이제 치욕이랑 사랑이라는 단어가, 시어가 반복되는 거. 시어가 반복되는 거. 근데 그러면서 뭐도 되는 거야? 구조도 반복되는 것이. 무엇에서 무엇으로, 무엇에서 무엇으로. 그래서 구조의 반복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부터 이제 내 한숨과 입김의 꽃들은, 여기 부분은 또 뭐예요? 여기 통사 구조의 반복이 일어난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는 특히 이제 시각적 심성까지 두드러지는 부분이라 그랬어. 다음 시구를 바탕으로 이 시에서 운율이 느껴지는 까닭을 설명해보자. 운율이 느껴지는 까닭은 무조건 뭐 때문에? 반복 때문에. 무조건 반복 때문에 우리가 운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서정관례의 특성 중 하나인 겁니다, 이게. 그리고 형상화 방법 중 하나인 거예요. 다음 식구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설명해 보자. 역설법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역설법이 들어간 부분인데 앞뒤 설명 잘 보셔야 돼요. 역설적 표현을 통해 너를 향한 사랑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헷갈리는 말 섞어서 선지 만들더라도 여러분들은 여기에만 계속 시선이 모여 있어야 돼. 아시겠죠? 아마 역설법이랑 관련해서 학교 선생님이 학교 프린트 정도는 만들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프린트 정도는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여러분들 뭐 낼만한 역설 표현들 많이 보시면 돼요. 네. 자, 밑줄 친 시어의 사전적 의미를 참고해서 이 시의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해보자. 여기 이제 잠깐 상징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옆에서 상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상징이 나왔을 때 비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비유랑 상징, 공통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비유랑 상징의 공통점은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걸 내세워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더 강조되는 효과가 있고 우리 머릿속에 더 강하게 박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비유나 상징을 쓰는데 공통점은 이제 말하고자 하는 원관념이 있고 시에서 드러내는 보조관념이 있다. 이게 공통점이고, 그리고 효과도 똑같아요. 효과도 똑같아요. 강조, 형상화, 함축성. 강조는 오케이, 형상화 오케이, 함축성. 이건 왜 들어갈까요?
함축성은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나 성질이나 특징들이 줄줄줄 있을 거란 말이야. 너를 향한 사랑이 굉장히 절대적이고 강하고 막 하나밖에 없고 운명적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너에게로 난 단 하나의 애움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함축적인 거잖아. 그치? 애움길이라고만 표현을 한 거니까 그게 함축적인 거야. 그래서 함축성이야. 그리고 이제 차이점. 비유법에는 직유도 있고 은유도 있고 의인도 있고 대유도 있고 중의도 있고 생각나는 게 이 정도? 뭔가 되게 종류가 많잖아.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은유법 생각나세요? 은유법? 은유법? 은유법이랑 요 상징, 요거 두 개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은유법이라는 거는 이제 비유법 중에서도 특히 이 원관념을 숨기는 방법이 은유법이란 말이야. 숨길 은자를 써서 원관념을 숨겨버려. 숨겼는데 우리가 그냥 알아서 알아듣게끔 표현을 해주는 게 은유법이야. 근데 상징도 마찬가지야. 상징을 얘기할 때도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치 이제 힘들고 어떤 과정이라는 점에서 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은유법이랑 상징법은 우리가 구분을 하려고 들 필요가 없어. 만약에 상징이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 그건 상징인 거야. 비유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근데 뭔가 이제 숨어져 있어? 아 그럼 그냥 은유법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두 개를 뭐 구분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 일단 별이 별을 찾아간다는 그 식구 있었잖아.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유법인 의인법이 쓰였어. 근데 책에는 이제 의인법만 써있기는 했지만 사실은 은유법도 들어있다고 볼 수도 있어. 이 별이 사실은 나랑 너잖아. 근데 나를 뭐 이제 별이다라고 표현해준 말은 없어. 근데 그냥 우리가 별이 별을 찾아간다는 말을 보고 아 별이 나고 별이 너구나. 그래서 이제 은하수의 한 별이 찾아가는 거 내가 너를 찾아가는 걸로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했잖아. 그래서 이거는 은유법이야. 근데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숨겨져 있어. 숨겨져 있다는 점이 이제 좀 헷갈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확한 차이점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보통이야. 보통 비유는 단 하나의 원관념 그 보조관념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원관념이 딱 하나가 있어. 그렇게 해놓고서 보조관념을 내세우는 게 비유의 특징이고 그리고 상징은 뭔가 여러 가지를 막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 그 대표적으로 상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길이야. 길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뜻한다 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방향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딱 하나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이제 목적지가 아닌 것, 결과가 아닌 것 뭔가 되게 선택지가 많다는 것이라는 막 그런 의미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게 정말 대표적인 상징의 특징이야.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여러 개의 원관념을 지니는 게 보통은 이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그 푸른밤 시에서 비유랑 상징을 딱 가르기가 어렵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안 갈라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게 비유법이지 얘들아? 이게 상징하고 있네 했으면은 그건 그렇게 기억해야 돼. 원래는 이렇다는 거야. 원래는 이렇다는 거고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 이거는 상징이지 얘들아 동그라미 그럼 그건 그냥 상징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학교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 시 할 때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비유나 상징이나 이런 말을 좀 섞어서 쓸 거고 이제 뭐 길은 상징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상징인 걸로 알면 돼요. 지름길, 멀리 돌아가지 않고 가깝게 질러 통하는 길, 애움길, 굽은 길 또는 에어서 돌아가는 길 가지고 지금 대조적이네. 대조적 시어를 썼어? 대조적 시어를 써가지고 효과가 뭐라 그랬어? 효과가 뭐라 그랬어? 너에 대한
운명적, 절대적 사랑 강조한다 그랬어. 항상 효과를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보면은 있잖아. 첫 번째 안경 낀 친구는 이 시에서 길은 사랑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친구는 너에게 향하는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애움길이라는 거는 너를 향한 사랑이 어렵다는 걸 표현하려는 의도 같아. 근데 마지막 친구는 하지만 나의 생애를 너에게 난 단 하나의 애움길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 화자한테 너는 운명적 절대적 사랑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 친구들이 다 지금 비슷한 듯 다른 얘기하고 있죠. 이게 상징의 특징이에요. 지금 친구들이 생각한 게 되게 많잖아요. 어떤 친구는 단순히 과정, 어떤 친구는 단순히 어렵다, 어떤 친구는 아니야 이거는 주제를 강조한 거야, 절대적이고 운명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상징의 특징인 거예요. 됐지요? 자, 다음 설명을 참고해서 이 시의 제목이 푸른밤인 까닭을 설명해보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시험 범위로 확정나기 전에, 우리 계약하기도 전에 잠깐 이제 교과서 작품 한 번씩 싹 볼 때, 그때 이제 선생님이 푸른밤 숙제를 많이 내줬을 거 아니야. 그때 그 숙제에 이 보기가 되게 많이 들어갔었어. 기억나니? 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나이덕이 한 말입니다. 나의 발길이 너를 향해 있는 한, 여기서도 이제 향하다라는 말을 쓰죠. 향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거 생각하면 돼. 별이 뭐 한숨과 입김에 꽃 흔들리고 별 날아가고 그거 생각하면 돼. 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 한숨, 입김 속에 너는 깃들어 있다. 그러기에 혼자 밤길을 걸어가도 검은 밤이 아니라 푸른 밤이 될 수 있는 거다. 어둡지만 너라는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 푸른 밤. 너라는 존재를 알아볼 수 있는 푸른 밤인 거예요. 빛이 나니까. 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네요. 그래서 여기 이쁘게 문장 정리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활동을 바탕으로 이 시의 주제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우리 알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 구성 요소들이, 요새 얘기하는 이제 이 시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이 구성 요소는 뭐 시어들 아니면 표현법들 이런 것들이 다 시의 구성 요소들이 되는 건데, 주제를 형성하는데 어떻게 기여를 하냐. 이 시의 주제는 이거예요. 이건 알고 있었어요. 이 시에서는요,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시어랑 식구의 반복도 들어갔고 역설도 들어갔고 푸른 밤이라는 심상도 들어갔어요. 이거 뭐야? 그냥 제목이 시각적 이미지죠. 이미 제목부터가 그냥 시각적 이미지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다?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주제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예시죠. 우리가요, 이 시조를 배우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이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너를 향한 이제 나의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형상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별도 갖고 오고 역설적인 상황도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표현법을 갖고 온 거야. 반복도 해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관념의 구체화거든. 관념의 구체화라는 거는 수사법이야. 표현법의 일종이야. 그냥 뭐 명사종결, 뭐 역설법, 비유법처럼 관념의 구체화라는 표현법이 있어. 관념이라는 거는 우리가 추상이라고 이해하면 돼.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 주제가 임에 대한 사랑이고 아니면 연군의 정이래. 뭐 연군의 정이 뭔지 처음 봤다 하더라도 사랑이나 정이나 뭔가 이제 누군가를 애정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주제라는 거잖아. 일단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푸른밤이랑 주제가 좀 비슷해. 여기서 관념의 구체화가 드러난 부분이 있어. 첫 줄부터 드러나 있는데, 그러면은 주제가 임에 대한 사랑이니까 결국엔 여기도 관념의 구체화라는 요 방법을 써가지고
주제를 형상화시키고 있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제 시조가 딱 나오면 항상 예의상 해주는 거 있죠. 진짜 예의상 해주는 거. 예의상 해주는 거 한번 해줘 볼까요? 시조. 시조에는 평시조도 있고 사설시조도 있고 연시조도 있어요. 평시조도 있고 연시조도 있고 사설시조도 있어요. 평시조라는 거는 그 원래 규칙을 엄격하게 따르는 3장 6구 45자 내외의 딱 그 시조예요. 그 평시조가 여러 개 나오면 연시조가 돼요. 요 3장짜리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게 연시조예요. 사설시조는 뭐야? 요 3장 중에서 중장이 길어지는 형태. 형시조에 비해서 사설시조가 조금 늦게 나왔을 것 같죠? 왜냐면은 형식이 처음보다 좀 무너졌으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평시조 형식 한번 볼게요. 평시조는요. 3장 6, 9, 45자 내외예요. 3장이라는 거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고 6, 9라는 거는 이제 요게 사음보거든요. 사음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 베어내어 저다를 만들고자 이런 식으로 딱 사음보로 끊어진단 말이야. 그거 이제 이음보씩 묶으면은 1, 2, 3, 4, 5, 6 나오겠지. 그게 6구야. 그리고 45자 내외 글자 수에도 제한이 있어. 글자 수는 3, 4, 3, 4 반복이야. 요거를 이제 중학교 선생님들이 외우게 하는 경우도 있어. 3, 4, 3, 4, 3, 4, 3, 4, 뭐 3, 5, 4, 3 이런 식으로 외우게 시키기도 하는데 그냥 3, 4, 3, 4 반복이라고 기억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편할 것 같아. 대신에 한두 글자 개수는 봐주기. 그러면은 이제 특정 글자는 이 3자리에 오는 게 4개일 수도 있고 요 4자리에 오는 게 5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종장의 처음 세 글자. 이건 절대적이야. 이 종장의 첫 부분이 세 글자인 건 절대적이야. 그래서 반드시 시작은 세 글자. 맨 밑에 고운님 세 글자죠. 그리고 종장의 글자 수. 요 글자 수도 고정인데 몇 개가 고정인 게 아니라 종장이 글자 수로 이렇게 그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나와야 돼.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보다 많은 거 줄어들기.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3543인 거야. 네, 3543이긴 한데 3543 중에 얘만 절대적이고 나머지는 한두 글자 봐줄 수 있다 그랬어. 요 곡선만 유지하면 돼. 이게 형식이야. 여기 이제 갈래로 가면은 평시조라고 적혀 있고 정형시라고 적혀 있어. 정형시라는 거는 우리 알고 있겠지만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를 우리가 정형시라고 해. 그럼 푸른밤은요? 자유시예요. 단시조, 연시조가 아니라 짧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격이 애상적. 이 애상적이라는 거는 슬프다라는 뜻이야. 애상인 거는 슬픈 거야. 슬플 애자를 쓴다. 뭐 사랑 아니야. 슬픈 거야. 그리고 연군가. 연군가 개념을 여기서 봐야 돼. 자, 연군, 지, 정이라는 말이 나오지. 정. 초코파이 정이에요. 초코파이. 우리가 초코파이 하면은 이제 뭘 떠올려야 돼요? 바로 군대를 떠올려야 돼요. 이제 내가 좋아하는 후임에게, 좋아하는 동기에게 초코파이를 건네면서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이 군인들은 이제 주말에 종교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옛날 얘기 같아요. 미안해요. 임금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뜻하는 게 연군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남녀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임금한테 충성한다. 이걸 충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충성하는 애정인 거야. 당신을 이제 존경하고 당신의 말을 따르고 뭐 그런 거죠. 그럼 이건 뭐야? 신하의 사랑인 거야. 신하의 사랑. 신하의 사랑. 신하? 당연히 남자죠.
임금? 당연히 남자죠. 이를 주제로 하는 시가들은 주로 대상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대상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그럼 이거는 뭐 객관적 상관물을 쓴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 상징을 쓴다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나 축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라고 적혀있죠. 이게 영군 지정이에요. 자, 특징.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 대상으로 형상화했다.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우회적으로 드러낸다는 게 이 말이에요. 대상물을 통해 드러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아니고요. 내 마음이 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가 초장, 여기가 중장, 여기가 종장. 일 때 종장의 첫 번째가 세 글자. 3, 4, 4, 3 이렇게 적혀 있죠. 분명 3, 5, 4, 3으로 배웠는데. 근데 괜찮아요. 우리 한 글자는 봐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3, 4, 4, 3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벗어난 형식은 단 하나도 없어요. 혹시나 여기가 3, 5, 4, 3이 아니라고 해서 원래 시조의 형식에서 뭐 벗어난 부분이 있다 이런 식의 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형식에서 벗어난 거 없어요. 너무너무 딱 맞게 정형적으로 써져 있는 그런 시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 마음 베어내요. 베어내서 저 달을 만들고자. 이게 뭐예요? 화자가 하려는 일이에요. 화자가 원하는 일은 내 마음을 달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만리장천. 구만리장천은 먼저 여러분들 아시죠? 높은, 멀고 높은 하늘이 구만리장천이에요. 구만리장천에다가 달을 번듯이 걸어놔. 고운님 계신 곳에 비추어나 보리라. 아, 이게 뭐예요? 님 계신 곳에 비춰보는 게 바로 화자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립다는 어떤 직접적인 말 없죠? 직접적으로 정서 표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에 어떻게? 우회적으로 정서를 표출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는데요? 내 마음을 달로 만들어서 하늘에 걸어두고 싶다. 그렇게 걸어두면 어떻게 돼요? 임을 비추고 싶다. 그 달 때문에 이제 고운님을 이게 비춰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해요? 리라라는 의지적 어조를 보면 알 수 있죠. 어조의 통일은 없네요. 뭐뭐 하고자 뭐뭐 있어 보리라. 통일은 없네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써있죠. 초장에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 대상으로 만든다고. 그러면은 왜 달일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 왜 달일까? 그냥 달이 예쁘니까? 밤에 외로운 사람 그리는 거 하면 역시 달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형상화를 시키는 이유는 내 마음을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다, 알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잖아. 이 화자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게 누구야? 우리 독자야? 아니지. 고운님이잖아. 고운님이 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내 마음이라는 거는 추상적 대상은 추상적 대상인데 이미 알아볼 수 없는 추상적 대상이야. 근데 이 추상적 대상을 달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 대상이 되는 거야. 이미 내 마음은 모르지만 하늘에 달이 걸려 있으면 그 달은 알아볼 수 있잖아. 그래서 달로 만들고 싶은 거야. 굉장히 똑똑하죠? 누군가 보니까 철이 아저씨네요. 철이 아저씨는 똑똑한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고3 되면은 관동별곡 같이 배우는 거야. 관동별곡. 저기 현영쌤한테 배울 거야. 뭐라고요? 좋아요?
좋아요? 더워요? 좋아요? 너 왜 춥고 그래? 나 너무 더운데. 조금 올려드렸어요. 24도. 자, 이 시조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는 뭐예요? 그리움. 이 시조에서 님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나요? 바로요, 관념의 구체화를 통해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어요. 이게 뭐리죠? 이게 어떻게죠? 그리움을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어요. 이 시조의 화자를 신하로, 님을 임금이라고 보면은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품에서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노래한 작품으로 의미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단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은근히 단어에 약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단어 잘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막 단어 뜻풀이 하면서 단어 외우기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단어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지금 이제 수필 나갈 거야. 수필 나갈 건데 수필에서도 당연히 단어가 또 은근히 발목을 잡는데 단어 어떻게 내요? 그냥 기억 뚫어가지고 밑줄 친 부분을 이제 바꿀 수 있는 단어 물어보겠죠. 아니면 바꿀 수 없는 단어 물어볼 수 있겠죠. 잘 보세요. 만약에 이제 6월에서 비문학을 넣으시게 된다면은 거기서도 당연히 단어 문제가 나올 거고, 그래서 단어는 꼭 보고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설욕 같은 거 우리 뜻 많이 잘못 알고 있죠. 설욕. 자, 그럼 이제 넘어갈까?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는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저거 재밌는데. 학교 선생님이 우리들의 블루스를 안 봐서 안 넣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여러분들 굉장히 아쉽네요. 학교 선생님이 우리들의 블루스를 봤다면은 이 수필이 아니라 우리들의 블루스를 봤을 텐데 우리 이제 수필 보게 됐네요. 깨달음과 교훈을 전달하는 수필을 보게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우리들의 블루스가 재밌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우리들의 블루스 집착 관공 같은데 놀라운 점은 저도 안 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시험에 낼 것 같아서 공부는 했어요. 근데 재밌던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내년에는 꼭 들어가길. 이렇게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범위에 벌써 시랑 수필이 들어가죠. 그러면 아마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 갈래적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마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 서정갈래가 서정갈래인 이유는 정서를 노래하기 때문에 서정갈래였지. 교술갈래가 교술갈래인 이유는 교훈과 깨달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술갈래인 거예요. 서정갈래는 이제 함축성, 운율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운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교술갈래는 그냥 내가 있었던 일, 경험, 그럼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깨달음, 오늘 하루 있었던 일, 그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함축성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특정 단어에 어떤 함축성이 들어갈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줄글의 형태입니다. 산문이죠. 그리고 살짝 소설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서사갈래가 서사갈래인 이유는 이 사자 때문에 그래요. 이 사가 뭐예요? 역사할 때 사예요.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재미있는 허구의 이야기예요. 이 재미있는 허구의 얘기는 뭘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까?
소설 하면은 인물에 뭘 따라가야 돼? 우리 돌다리 배울 때 그 창섭이랑 창섭이의 아버지가 뭘로 막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됐어? 가치관. 가치관이 서로 다르잖아.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갈등이거든요. 근데 얘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깨닫는 거잖아. 그럼 어떡해? 사실.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칭을 한번 정리해 볼게. 서정갈래는 우리 계속 뭐부터 찾아? 화자부터 찾지. 화자가 화자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화자가 대상 얘기하는 거지. 화자가 대상 얘기를 해도 그건 누구 생각? 화자 생각. 완전 1인칭. 화자가 드러나 있든 드러나 있지 않든 완전 1인칭 문학. 교술갈래는 어때? 경험, 생각, 깨달음 다 나야. 다 나야. 작가 1인칭. 작가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교술갈래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작가고요. 나예요. 근데 이제 서사갈래. 이 이야기, 소설에서는 우리가 인칭을 좀 여러 가지로 배워.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1인칭이 될 수도 있고 3인칭이 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거야? 애초에 얘는 구라잖아. 우리 웃기려고 그러니까 웃기는 건 아니고 재밌으려고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하는 사람마저도 지어내서 드러내기 때문에 인칭이 자유로운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작가랑 서술자가 다르다. 여기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1인칭이 될 수도 있어. 3인칭이 될 수도 있어. 소설 중에서는 이제 2인칭인 소설도 있어요. 어떻게 전개가 돼요? 너는으로 시작해요. 너는 뭐뭐 했다. 너는 뭐뭐 한다. 뭐 이런 소설도 있어요. 굉장히 자유롭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얘입니다. 지금 얘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봐야 되는 단어들의 밑줄을 쳐줄게요. 교술갈래는 글쓴이가 경험하거나 생각한 내용과 그로부터 얻은 깨달음이나 교훈을 전달하는 문학 양식입니다.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직접 전달해요. 글쓴이가 직접 전달해요. 글쓴이의 개성과 가치관이 잘 드러나요. 교술갈래에는 설, 기, 기행문, 편지, 일기, 수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는 건 뭐야? 수필.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 공동체 얘기가 있는데 언어 공동체가 뭐냐면요. 지역, 세대, 문화 이것을 똑같이 향유하는 사람들을 언어 공동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언어 공동체를 이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들이라는 거야. 구성원들의 참여로 새로운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일상의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거나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글은 이게 뭐야? 위에서 봤던 교술이야. 자아 성장은 물론 언어 공동체의 확장과 발전에도 기여해. 이게 바로 교술갈래의 의의예요. 이걸 써보는 것의 의의. 이 교술갈래가 이제 우리 배워야 되는 내용이 딱 나오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학습활동 나오잖아. 그 학습활동에 그러면은 내 경험을 하나 떠올려보고 나도 간단하게 수필을 하나 써보자. 이런 활동이 있어. 그 활동을 왜 하냐에 대한 정답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그 수필은 언어 공동체의 확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약간 아리까리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수필을 쓰는 일은요. 언어 공동체의 확장과 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언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태도를 지니세요. 갑시다. 이상한 관상가와의 대화. 이규보 아저씨의 글입니다. 믿을만한 글이죠. 두 번 읽을게요. 두 번 읽을 거예요.
옛날에요. 어디에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관상가가 있었대요. 그는 관상에 관련된 책을 읽지 않고 관상 보는 규칙을 따르지 않고 이상하게 관상을 봤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관상가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고위 관리부터 남녀노소까지 모두 다투어 초빙하고 what is 초빙? 예를 갖추어 불러 맞아들임. 많은 사람들이 얘를 막 부르고요. 분주하게 달려가서 관상을 안 보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그가 보는 관상은 이랬다고 합니다. 부귀하고 살지고 기름기 흐르는 사람. 여러분 살지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살지다. 살찌다예요. 근데 이제 뜻이 두 개야. 살지다의 1번 뜻, 살쪘다. 2번 뜻, 좀 사람이 이게 생기가 있다. 좀 이게 기름지고 생기가 있다. 좋은 뜻이야, 좋은 뜻. 그러니까 좀 돼지 같고 비만이다가 아니라 이거 좀 좋은 뜻인 거야. 아무튼 부자고 살지고 기름기 흐르는 사람한테는 당신의 모습이 야위 개쓰니, 그러니까 앞으로 야위일 거다. 당신처럼 천한 사람이 없을 거다. 냅다 그냥 인신공격을 해버리고요. 빈천하고 아프고 파리한 사람, 파리하다는 거는 이제 말랐다는 거예요. 핏기가 없고 생기가 없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의 모습이 살찌 개쓰니, 앞으로 살찔 거니까 당신같이 귀한 사람도 드물 거다. 장님을 보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눈이 밝겠소. 눈이 밝게 될 거다. 민첩해서 잘 달리는 사람한테는 쩔뚝거리면서 똑바로 걷지도 못할 거다. 계속 get을 쓰잖아. 이 get은 이제 미래 상황에 대한 추측의 get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서는 얘기했대.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할 거다. 세상 사람들이 너그럽고 인자하다고 하는 사람을 보고서는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할 사람이다. 당시 사람들이 잔혹하게 이를 데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할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요. 진짜 이상하죠? 그가 관상을 보는 게 모두 이따위였어요. 재앙이나 복이 생겨나는 까닭을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얼굴과 행동거지를 살피는 게 모두 반대였대요. 행동거지라는 거는 이제 행동하는 그 모든 모양새, 그게 행동거지예요. 그래서 대중들은요, 사기꾼이라고 떠들면서 그를 신문에서 그들의 거짓말을 취조하려고 했대요. 근데 나는 그걸 말렸대요. 내가 한 얘기예요. 말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거슬리지만 뒤에서는 이치에 맞기도 하고요. 겉으로는 천박한데 안으로는 되게 깊은 것도 있다. 깊은 뜻이 있는 경우도 있다. 심원하다는 거는 이제 깊게 어떤 뜻이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여기 써 있네요. 죄송해요.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깊다. 저 사람도 눈이 있는데 어떻게 살찐 사람, 마른 사람, 장님을 모르고 살찐 자한테 마르겠다 하고 장님한테 눈이 밝겠다고 했겠는가. 이 사람은 반드시 기이한 사람이다. 기묘한 관상가인 거다. 예, 나는 목욕하고 양치하고 의복을 단정하게 한 뒤 관상가를 찾아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꺼지라 하고 물어봅니다. 그대가 아무개의 관상을 보고서, 아무개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관상을 보고서 이러이러하다고 한 것은 어째서예요? 관상가가 얘기하죠. 부귀하면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이 뿔게 되고 죄가 가득하면 하늘이 뒤집어 놓잖아요. 쭉정이도 못 먹는 시기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마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우매하고 어리석은 필부가, 와리스 필부. 자, 필부라는 건 이겁니다. 보잘것없고 신분 없는 남자. 어리석은 필부가 될 것이기에 당신의 족속이 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빈천하면 뜻을 낮추고 자신의 몸가짐을 겸손하게 해서 두려워하고 반성하려는 뜻이 있어요. 막힘이 지극하면 반드시 펴지게 되는 법이니 고기를 먹을 조짐이 이미 이르렀기에 살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만섬의 곡식, 만섬, 한 섬이 180리터래. 개빡세죠. 만섬의 곡식이랑 열대의 수레를 모는 귀함이 있을 거니까 너네 족속은 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요염한 자태와 아름다운 얼굴을 엿보아 만지게 하고 진기하고 좋은 물건을 보고서 그걸 탐하게 해서 사람을 의욕되게 하고 사람을 왜곡되게 하는 것은 눈입니다. 오케이. 예쁜 걸 자꾸 탐내려고 하고 좋은 거를 자꾸 가지려고 하고 사람을 미혹시키고 내 눈을 이제 흐리게 만드는, 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는 다 눈 때문이다. 그래서 뜻밖의 치욕을 당하게 되면은 눈 때문일 거다. 이해해요? 내가 뭔가 실수하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이제 탐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다 눈 때문이다. 내가 눈 때문에 이제 욕망에 미쳐서 그런 거다. 근데 장님은 눈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단박하고, what is 단박?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하다.
단박하고 탐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아서 온몸에서 치욕을 자동으로 멀리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현각자보다 뛰어나니까 눈이 밝다 라고 얘기를 한 거래. 개 똑똑하죠? 민첩하면 용기를 숭상하고 용기가 있으면 대중을 능멸하여 끝내 자객이 되거나 간악한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의가 체포하고 옥졸이 가두어서 발에 족쇄 차고 목에는 칼을 쓰게 되니까 달아나려고 한들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잘 달리는 사람한테 절뚝거리면서 제대로 못 걷는다라고 했대요. 자, 무릇 색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색은요, 우리 색깔 할 때 색이거든요. 근데 이 색의 다른 뜻이 아름다운 여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릇 색이라는 거는 음탕하고 사치한 사람이 보면은 보석처럼 아름답게 여기고 단정하고 순박한 사람이 보면은 진흙처럼 추하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래서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요, 인자한 사람이 죽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모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잃은 사람처럼 슬프게 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할 사람인 거예요. 잔혹한 사람이 죽으면은 거리마다 노래를 부르고 양고기랑 술을 먹으면서 축하하면서 연신 웃느라 입을 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손이 아플 때까지 손뼉을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사람이다 라고 했대요. 내가 깜짝 놀라 일어나면서 말하죠. 과연 내 말이 맞았군. 이 사람은 참으로 기이한 사람이구나. 그의 말은 좌우명으로 삼고 법으로 삼을 만하다. 어찌 얼굴과 형상에 따라 귀한 상을 말할 때는 몸에 거북이의 무늬가 있으니까 높은 벼슬을 할 거다. 이마가 무소의 뿔처럼 튀어나왔으니까 임금의 아내가 될 거다. 나쁜 상을 말할 때는 벌의 눈이랑 승냥이의 목소리를 가졌으니까 흉상이다. 잘못을 고치지 않고 틀에 박힌 것만을 따르면서 스스로 거룩한 척, 신령스러운 척하는 관상가이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물러나와 그의 대답을 적는다 하면서 내용이 끝납니다. 되게 교훈적이죠. 재미는 없는데 교훈적이죠. 이게 수필이에요. 목 아프고 힘들다. 목 아프고 힘들다. 자, 제재 해설. 요 내용은요, 글쓴이가 대상의 겉모습이랑 반대로 관상을 보는 어느 관상가와의 만남을 통해 깨닫게 된 유연한 사고의 필요성에 대해 기록한 작품입니다. 글쓴이가 이상 관상가를 만난 경험과 깨달은 거를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제는 이상자대, 동국 이상국집에 실려있는 한문수필입니다. 이규보 아저씨는 한문으로 된 글을 쓰는 아저씨입니다. 옛날 사람입니다. 민정아, 이규보 알아? 안 들어봤어? 유나야, 너 이규보 안 들어봤어? 혹시 이규보 한 번은 들어본 사람? 다들 못 들어봤구나. 혹시 집을 수리한 이야기, 이옥설 배운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이제 뭐 집의 일부가 망가져가지고 내가 집을 고치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방치한 데는 너무 돈이 많이 들었고 이제 잘못되자마자 고친 데는 돈이 얼마 안 들어가지고 잘 됐다. 연아 알아? 그 이야기 알지? 그거 쓴 사람이 이규보야. 적혀 있죠. 아무튼 간에 그랬고요. 자, 어휘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여기서는 됐고 다음 장. 내가 이상한 관상가에 대해 대중들과 다른 태도를 보인 까닭은 무엇인가를 알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상한 관상가가 나름의 이유를 갖고 관상을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혼자서 이상한 관상가를 실드 쳐요.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을 막 잡으려고 했는데 나는 뭐라고 해요? 나는 뜻이 심언할 수도 있다라고
대중들과 상반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기묘한 사람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관상가를 찾으러 가는데요. 이 관상가를 찾아갈 때 나는 몸을 단정하고 예쁘게 한다 그러죠. 왜 그런 거예요? 관상가한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재개간 주제를 보고 싶었어요. 자, 우리가 읽은 이 글은요. 고전수필, 옛날에 쓰인 거기 때문에 고전이고요. 한문수필, 한글로 써 있는 게 아니에요. 한문이에요. 한문을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우리 읽기 좋으라고. 성격은 교훈적이겠죠? 제재는 대화고요. 주제는 이겁니다.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사고의 필요성이 주제가 됩니다. 유연하게 사고를 하자. 특징, 독자의 관심을 유도함, 교훈을 전달함, 주제의식을 구체화함. 세 개가 특징인데 독자의 관심을 어떻게 유도했냐면 이상한 관상가가 본 관상 내용으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 거야. 그러니까 뭐 마른 사람이 가면은 살찔 거라고 얘기한 거, 뭐 이쁜 사람이 가면은 사람들 뭐 힘들게 할 거라는 거, 이렇게 거꾸로 관상 봐준 내용을 막 우리한테 알려주면서 관심을 유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거꾸로 관상 보는 부분이 제일 재밌으셨잖아요. 딴 데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달은 교훈을 어떻게 전달하냐면 이상한 관상가랑 나눈 대화를 통해 전달합니다. 왜냐면 이상한 관상가가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치 앞이 되면 이렇게 될 거니까 내가 이렇게 관상을 봤다 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안에 교훈이 다 들어있죠. 그걸 듣고 내가 깨닫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교훈이 전달되고 마지막 문답 형식으로 주제의식을 구체화한다. 이거 형상화잖아요. 형상화. 문학에서는 주제 형상화가 공통적으로 다 일어나요. 시뿐만 아니라 소설에서도 일어나고 수필에서도 일어나고 극에서도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문답 형식을 사용해서 주제를 형상화하는 겁니다. 주제가 뭐예요? 유연한 사고의 필요성이요. 유연한 사고의 필요성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가 있어요?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구체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뭘로? 문답으로 형상을 시켰다는 거죠. 자, 제재 구조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냥 글이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 그럼 무조건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거야. 네 부분이면 그냥 기승전결인 거야.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왜 거꾸로 봤어요? 아, 이러이러 해가지고 거꾸로 봤어요. 한 부분이 전에 나와 있어. 결에는 뭐가 나와 있어? 깨달음을 얻는 게 나와 있어. 나머지는 기랑 승인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여기 쬐끄만 질문에서 대중들과 나의 태도 비교하는 거 봤었죠. 여기입니다. 대중들은 이상한 관상가를 사기꾼으로 여기고 잡아서 거짓말을 신문하려고 했잖아.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해? 통념과 다른 것을 거짓으로 여기는 상투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이 대중들의 성격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야. 통념, 관념, 편견, 고정관념, 눈으로만 보이는 거. 아까 전에 관상가가 뭐라 그랬어? 모든 어떤 욕망을 왜곡시키고 사람을 미혹되게 하는 거는 눈 때문에 그렇다 그랬잖아. 아까 장님 관상 볼 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야. 느껴지는 대로. 뭐에 사로잡혀서? 편견에 사로잡혀서. 근데 그에 반해서 나는 어때? 얘를 기이하다 생각하고 예의를 갖추잖아. 이 사람은 독창적인 관점을 가진 거지. 선입견이나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서. 좀 관상가의 뜻을 좀 이제 이해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규보는. 여기에 이제 관상을 그런 식으로 봤던 이유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관상이 이제 하나부터 7가지까지 정말 많아요. 그렇죠?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렇게 관상을 봤던 그 내용의 공통점이 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사례들보다도 현재 겉모습이랑 평판보다는 이면, 보이지 않는 다른 면, 달의 뒷면 같은 거죠. 그리고 미래의 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관상을 봤다는 거죠. 너네 사주 좋아하냐? 사주? 혹시 나는 솔직히 사주 본 적 있다. 꽤 보는구나. 사주 근데 그거 믿을만 해요. 사주를 나는 정말 좋아해. 나는 미신을 정말 좋아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거 안 보겠지만 선생님은 이제 종교도 없고 항상 눈으로 미혹당하는 생활을 하거든요. 욕구에 충실하고 도파민 중독이고 항상 그렇게 방탕하게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이제 사주를 굉장히 좋아해. 사주가 년, 그러니까 생년, 생월, 생일, 그다음에 시간, 생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네 개라서 사주고 여기에 글자가 2개씩 들어가. 그 가불병정 무기경신 그거 한 글자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축인묘 진샤오미 배터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총 8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사주 8자거든. 이거는 부모님이랑 관련된 자리야. 부모님이랑 관련된 자리.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부모님과 뭐 앞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부모의 연이 뭐 얼마나 닿아 있는지. 그래서 진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사주를 보러 갈 때는 이제 당신들의 부모님들도 막 노인이실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뭐 건강하신지 뭐 그런 거를 이제 보는 거야. 나와의 연이 얼마나 있는지. 근데 이제 선생님은 애새끼고 우리 엄마 아빠는 아줌마 아저씨니까 여긴 안 봐요. 그다음에 이제 월, 일, 시. 일이 중요해. 여기 일은 나야, 나, 본인. 그래서 본인의 쥐고 태어난 성격, 그리고 본인의 어떤 적성. 이 사람은 뭐 연예인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은 뭐 공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시키는 일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은 좀 개인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보는 데가 이제 일인 거예요. 그럼 여기 성격이랑 적성이 들어가니까 뭐도 들어가? 연애도 들어가. 이게 맞아야 연애를 할 거 아니야. 여기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주는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되는 거고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게 내 남편에게 주는 거야. 그런 기운이고요. 그다음에 이 시는요 자식운입니다. 자식운. 근데 이제 뭐 시는 뭐 거의 볼 일이 없죠. 제가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자식을 봅니까? 근데 물어는 봤는데 자식이 있대요. 아들이 있다는데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여기를 좀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 너네들 있잖아. 이런 거 들어봤지? 역마살, 도화살, 화개살, 또 뭐 있냐? 홍염살. 이제 뭐 10, 20, 30, 이 청소년 청년들한테 가장 이제 관심 있는 거 아닐까 싶어. 홍염살, 도화살, 화개살, 역마살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역마살은 이제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거야.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막 이러면서 지내는 사람.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이나 그 주말마다 빨빨거리고 어디 갔다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역마살이 끼어있을 확률이 높아. 내가 그래. 가만히 있질 못해. 그리고 이제 도화살. 이 도화살은 이 복숭아 꽃이라는 거거든. 되게 이제 이성을 미혹하는 그런 이제 사주살이야. 근데 이제 흉살이야. 안 좋다고 해. 왜냐하면은 왜 이게 이제 되게 오래된 적이잖아. 근데 이제 여자라고 하면은 자고로 한 명의 서방을 섬기고 이렇게 쭉 같이 살아야 되는데 도화살이 있어버리면은 이게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요즘으로 바꾸면 어때? 사람들한테 그냥 인기가 많은 거잖아, 이거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왠지 내가 더 주목받고.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망신살이라는 게 있어. 앞에 나가서 자꾸만 나를 드러나는 일이 생기는 사주야. 이게 망신살이거든. 그래서 개그맨들은 망신살이 있어요. 랄랄이나 이수지 같은 사람들 있지. 망신살이 있을 거야. 자꾸만 자기를 막 보여주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웃고
그리고 이제 홍염살. 이 홍염살은 도화살이랑 비슷한 거거든. 근데 도화살은 왠지 그냥 내가 주목을 받는 거야. 왠지 그냥 내가 주목을 받아서 누군가가 자꾸 나를 보는 거지. 근데 홍염살은 가만히 앉아서 유혹하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둘이 비슷한 듯 좀 달라. 얘는 안 좋게 쓰이면 날아가기도 좋은 사주야. 뭐 사소한 행동 하나에 자꾸 날아가는 애들이 있어.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는데 왠지 얘가 하면 날아가는 거 있거든? 왠지 주목받고 왠지 왕따 당하고 그거 도화살이야. 홍염살은 비교적 얌전하고 좋은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개살. 이 화개살은 망신살이랑 좀 비슷해요. 도화살이랑도 좀 비슷한데 사람을 이끄는 거야. 해가지고 되게 뭐 인싸 같은 애들, 앞에서 이제 주목받고서 뭔가 이제 리드하는 데에 부담이 없는 애들, 좀 화개살이 있는 애들이 있고, 이제 좀 남자가 화개살을 갖게 되면, 이제 과거식인데 남자가 화개살을 갖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좀 장수가 되는 거예요. 무리를 이끄는. 이게 이제 사주인데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관상 보다가 선생님 사주를 보러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정묘일주란 말이야. 정묘일주 이거 왜 필요해? 내가 사주를 봤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진짜 도화살이 있대. 근데 그 도화살이 이제 그냥 여기 어딘가에 딱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글자가 짝이 딱 맞는 그런 도화가 있대. 그래서 이제 나는 짝까지 맞는 도화살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기를 했지. 아닌데요? 아닌데요? 아니요? 동의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도화살이라고 하면은 이제 막 뭐 장원영 이런 거 아니냐. 고백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아줌마가 설명을 해주더라고. 이 도화살이라는 게 이제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인기 많은 사주인 줄 알고 자기 도화살 있어요? 자기 도화살 있어요? 엄청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주목을 받는 거다. 혹시 학교 다닐 때 뭐 사소한 행동 때문에 왕따 당한 적 있냐 물어보더라고. 예, 있죠. 어떻게 됐냐? 전학 갔죠. 그런 거다. 그리고 이것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 망신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나를 자꾸 보여주는 걸 하면은 괜찮대. 목욕탕에 자주 간다거나 아니면 모델 일을 한다거나. 근데 저는 학원 강사인데요. 저는 이제 남들 앞에서 벗을 일이 없는데 벗으면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나가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자기의 어떤 매력을 보여주고 애들 앞에서 떠들고 이런 게 진짜 도움이 된대.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거래. 그렇군요. 그럼 이 도화살은 어떻게 해결하죠? 이 도화살은 이제 남자가 꼬이는 게 아니라 좋은 남자가 꼬이는 게 아니라 이제 파리, 벌레, 쓰레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끌리는 거래. 그래서 근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괜찮은 남성에게 고백을 받아본 적은 없거든? 근데 약간 그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 있어. 한 요 정도 거리에 있으면 이상한 냄새 나고 그 막 항상 똑같은 티 입고 그리고 신발 막 시꺼먼 뭐 브랜드도 잘 모르겠는 이상한 신발 신고 백팩 메고 안경 끼고 앞머리 왠지 항상 막 이런 식으로 떡져 있고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 이렇게 보지 않고 항상 이렇게 보는 남성. 여기엔 항상 뭔가 오토로 돌아가고 있어. 쉽게 말해 뭐 하츠네 미쿠 콘서트 가는 오타쿠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나 정말 인기가 좋거든. 나 이런 질문도 받아봤어. 그 무슨 뭐 일본 이름 얘기하면서 닮으셨어요. 그 혹시 내 청춘 러브 코미디는 잘못되셨다 보셨어요? 나 이런 얘기도 들어봤단 말이야. 그게 꼬이는 거래. 이상한 사람. 그게 꼬이는 거래.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운이 들어왔을 때 학원에서 남학생들을 만나면 된대. 내가 청소년이랑 사귀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남학생이 모인 공간에 내가 같이 있고 얘네들이랑 이제 뭔가 소통을 하고 기운을 섞으면은 이게 많이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고. 어쩐지 학원을 다닌 뒤로부터 이성에 접근이 없더라고. 혹시 몰라 그 학원 강사나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노총각이나 노처녀가 많은 게 학생들을 만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맞춰볼게요. 연애가 하고 싶어서 한 소리예요. 여기 질문 한번 볼게요. 글쓴이가 이상한 관상가의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법으로 삼을만 하다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 있다. 여기 부분을 보면 됩니다. 통념만 따르는 일반적인 관상가에 대한 글쓴이의 부정적인 태도죠. 잘못을 고치지 않고 틀에 박힌 것만 따르고 스스로 되게 신기한 사람인 것처럼,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막 그냥 그런 얘기만 하는 그런 관상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틀에 박힌 관상만 보는 기존의 관상가들과 달리 새로운 시각에서 관상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상한 관상가가 내 얼굴을 본다면 어떤 말을 할까? 이런 거 재밌죠. 입이 작은 나를 보며, 입이 매우 작아 한 번에 조금씩 음식을 맛보며 천천히 맛을 즐기게 될 터이니 앞으로 다채로운 음식을 많이 먹겠군요. 걱정이 많아 보이는 나를 보며 눈빛이 날카롭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니 매사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터이니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기겠군요. 재밌다. 나도 해봐야지. 관상 보고 싶은 사람. 나 봐줄게. 관상 보고 싶은 사람. 너? 오케이. 입이 작은지 안 작은데? 눈, 어렵네. 진짜 대단하다. 자, 그래서 이제 평가와 깨달음입니다. 일반적인 관상가는 이렇게 하는데 이상한 관상가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유연한 사고의 필요성을 깨닫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주제 형상화 과정을 그린 거예요. 주제 형상화를 어떤 식으로 했다 그랬죠? 어떤 식으로 했다 그랬죠? 앞에서? 까먹었어. 특징. 문답 형식이라는 말이죠. 문답 형식. 그리고 대화. 그럼 끝이죠? 이제 학습 활동입니다. 이상한 관상가가 사람들의 관상을 보고 한 말과 그렇게 말한 까닭을 정리해보자. 그렇게 말한 까닭. 딱 이제 한치 앞에 미래들이죠. 이면과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좋아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관상가랑 어떻게 다르죠? 지겹지 않나요? 굉장히 지겹거든요. 몇 번이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일반적인 관상가는 외모, 태도, 특징을 보고 관상을 보는데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제 눈이라는 거는 우리를 왜곡되게 만드는 게 눈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랑 반대로 본다. 눈에 보이는 거랑 반대로 본다. 현재보다는 이면과 미래를 헤아려서 관상을 봤다. 여기가 훨씬 더 정리가 잘 돼 있네요. 앞에보다. 자, 이 작품을 바탕으로 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이해해보세요. 자, 글쓴이의 경험, 이상한 관상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 글쓴이가 한 경험은 대화 나누기였어요. 글쓴이의 깨달음, 바로 유연한 사고의 필요성을 깨달았어요. 이상한 관상가에 대한 대중들과 글쓴이의 태도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지닌 개성이나 가치관을 파악해보자. 글쓴이의 가치관은요, 바로 이거죠. 대중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시각에서 대상을 바라본다. 이 말은 처음 나온 말이다, 그치? 이 글쓴이의 개성과 가치관은 바로 나의 시각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판단했던 거. 무슨 판단을 했는데요? 이상한 관상가를 예사롭게 여기지 않았던 거. 오롯이 나의 판단이었잖아요. 단정한 차림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관상가를 찾아간 거. 내가 궁금한 내용을 알아보러 간 거죠. 굉장히 이제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곧게 박혀있는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당시의 언어 공동체에 미쳤을 긍정적인 영향. 벌써 피곤하다, 그지? 근데
이 언어 공동체라는 말 너네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냐? 그 이제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서 가져야 되는 책임감이라고 해서 남북한 언어에서는 동질감을 회복해야 되고 그 편견이나 차별이 들어간 단어들을 쓰면 안 되고 뭐 그거 지난주에 배우지 않았냐? 그치? 근데 지난주에 배웠던 뒷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면 순서가 약간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글쓴이는 당시 사회에서 관상을 보는 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렇다면 이 글은 당시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어떤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었을까? 일단 이 전에 전제되어야 되는 거는 이게 일단은 전제가 돼야 돼요. 당시 사회에 관상을 보는 일이 만연했다. 그래서 관상가들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녔다. 이런 분위기가 일단 있었던 거야. 근데 이규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글을 썼어? 그럼 이 글은 당시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무슨 교훈이나 무슨 깨달음을 주었을까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는 거야.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전달했어. 근데 이 유연한 사고의 필요성은 사실 뭐야? 주제죠. 그럼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주제가 됐네? 이게 바로 이 교술갈래의 갈래적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고정관념이랑 편견에 얽매여서 관상을 보는 관습과 문화를 반성하게 만들었을 거다. 문화에 대한 반성을 하게 만들었을 거다. 그럼 뭐야? 언어 공동체에 진짜 영향을 끼쳤겠네. 근데 심지어 이 글을 쓴 사람이 이규보잖아. 이규보 뭐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때도 유명했을 거 아니야. 유명한 사람이 쓴 글이니까 사람들이 오 하면서 봤겠죠. 자,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체험이에요. 체험. 학교에서 여기 아직 진도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갈지 궁금하긴 해요. 근데 우리 교술갈래가 뭔지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막 짝꿍이랑 같이 이거 하라 그러면 좀 약간 그지 같은 친구 걸려도 그냥 열심히 해야 돼. 알았지? 친한 척 하면서 열심히 해야 돼. 자,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려 보자. 오, 글감을 찾는 예시고요. 이 친구가 한 걸 볼게요. 의미 있었던 경험이 뭐냐면 연휴 때 연신 행복하게 웃는 아기를 보고 돌아와서 친구들이랑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게 경험이야. 깨달음. 그동안 내가 행복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행복에 무뎌져 있었구나를 깨달았고 행복이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구나를 깨달았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전달하려고 할 때 내 개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려고 했던 거.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행복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야겠다. 여기에 국한된 얘기야. 명언을 활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거를 강조해야겠다. 오케이. 자, 다음을 참고해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글을 쓸 때 유의할 점을 말해보래. 우리는 언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언어 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된대요. 언어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참여로 새로운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개성이 드러나는 글 또한 언어 공동체의 와, 진짜 미안해. 너무 읽기 싫은데? 와, 진짜 너무 읽기 싫다. 와. 구성원들의 참여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성이 드러나는 글, 그냥 교술 갈래도 언어 공동체의 확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제 앞에서 치면은 이 관상보는 문화 혹은 관상가들 반성하는 거 있지. 요게 이제 언어 공동체의 확장과 발전의 어떤 예시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쓰면서 뭘 유의해야 될까? 2개. 첫 번째, 지역이나 세대에 따라서 특정 어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조심해야 되고, 2번째, 다양한 구성원들, 어린 친구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들까지 한국인부터 지구 반대편 사람들까지 다 글을 읽을 수 있다 생각하고 내용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2가지입니다. 이게 유의할 점.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아까 글을 쓸 때 개성을 어떤 식으로 드러낸다 그랬어요? 첫 번째,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강조한다 그랬고, 두 번째, 명언을 활용해서 뭘 강조한다 그랬어. 그럼 그것만 찾아보자. 자, 요만큼이 글쓴이의 경험. 설날이어가지고 친척들 만났는데 거기 아기가 있었는데 아기가 막 웃었다. 찾았다. 깨달은 점.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행복함에 무뎌져 있었다. 깨달은 점. 그래서 행복에 대한 관점 하면서 여기. 행복은 여정일 뿐 목적지가 아니다. 명언을 인용한다고 했죠? 여기 명언. 그래서 아까 계획했던 내용들이 다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얘들아, 조금만 힘내. 자지 말고. 이거 다 하면은 선생님이 소개팅 썰 하나 들려줄게. 자, 친구들이 쓴 글을 공유해서 읽고 친구들의 경험과 깨달음,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자, 여기도 단어. 끝. 재밌네요. 그래서 얘들아, 공부할 때 푸른밤이랑 이상한 관상가의 대화는 엮어서 공부를 해야 돼. 왜냐면 각각 다른 문학의 갈래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갈래적인 특성이랑 좀 연관이 있게 문제를 내실 거야, 아마도. 그래서 그걸 좀 집중해서 봐줘야 되고, 오늘 받은 숙제 한번 펴볼까? 안 받았지, 내가 안 줬잖아. 그거 맞아. 뭐라고? 갔다 와. 숙제가 많아 보이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와. 안 많아. 진짜 안 많아. 얼른 갔다 와. 일단 얘들아, 숙제 한번 펴볼 건데, 건우야, 넌 어디 가냐? 빨리 가, 꺼져. 일단 앞에 부분에는 그 문법이야. 근데 문법은 20문제밖에 없어. 근데 이거 다 교과서 자료니까 쓸만할 거야. 그래서 서술형도 빠지지 않고 한번 써보고,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오늘 배운 진도에 해당하는 그 개념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주석 교과서를 보고 공부한다 생각하고 숙제를 하는 거야.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문제가 없어.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공부할 때 요거 있지. 이거를 펴놓고서 숙제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어떤 빈칸을 내가 채운다고 하면은 뭐 이제 어휘 테스트랑 OX가 있잖아. 내가 이걸 푼다고 하면은 그 주석 교과서에 있는 그 부분을 한 번씩 보면서 이거를 푸는 거야. 그게 진짜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돼. 어렵진 않은데. 그리고 뒤로 넘어가도 계속 이제 본문 요약이랑 뜻, 연별로 이제 시어 뜻 나오고 빈칸 나와 있어. 단순 빈칸이야. 근데 내가 앞에 거를 외워서 해도 되는데 나 외우기 싫다. 일단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이것도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고 푸세요. 여기서 증거를 얻으세요. 이게 생각보다 강하게 바뀌어, 진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점 갈래랑 교술 갈래가 있어가지고 이게 장수가 많아. 진짜 없어. 진짜 문제 없어.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그냥 검사만 하지 뭐 걷어가지고 질문을 받고 그런 건 없어. 니네가 질문할 게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이제 문답 같은 것도 빈칸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진짜 좀 공부함직한 거니까 진짜 꼭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 니네들이 진짜 딱 2시간 반만 잡아줬으면 좋겠어. 이거 하는데 2시간 반 정도는 낼 수 있잖아. 일주일 중에. 그치? 그래서 공부를 싹 해가지고 어휘까지 잡아서 갖고 오세요. 문제는 뭐 앞으로 풀면 되니까 어차피 뭐 양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요 정도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그냥 다 정리야, 정리.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문제 별로 없어. 문제는 앞에 있는 문법 20문제가 다야. 그래서 혹시나 문제를 더 받고 싶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면은 내가 문제를 얼마든지 줄 수 있어.